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혁명의 이념 지형에 대해서 4월 혁명의 이념 지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4월 혁명에 빨리 왔죠. 2차 대전 이후에 4월 혁명처럼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발흥을 해서 쿠데타는 많이 일어났지만, 쿤세 쿠데타는 뭐 쫙 전 세계에서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났지만 이런 시민혁명은 우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4.19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혁명인데, 이 4월 혁명 이후에 4월 혁명 8년 뒤에 6.8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잖아요. 6.8 혁명의 지형은 대단히 진보적이죠. 대단히 진보 급진적이고 반미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우리 4월 혁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4월 혁명 때의 선언문을 몇 종을 찾아볼까요? 이거는 고대 선언문인데, 뭐예요? 해방 후에 우리 뭐예요?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다. 그러니까 이철성 아니에요. 고대 출신 아니야. 그 당시에 이제 반탁학년 이끌고 하면서 멸공전선의 전위에 섰지만,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들었다. 그거예요. 서울대학교 선언문은 뭐냐면,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전제의 과감한 투쟁이 거획을 장하고 있는데 크나큰 자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렵죠. 어렵지만 뭐냐면 적색전제, 공산 독재와 싸웠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냐면 국대한 학생 반대 운동, 그 좌파는 종합대학 만드는 걸 반대했었잖아요. 뭐 그런 거 싸우고, 우리도 반탕학년 뭐 기훈재 선생님, 우리 나중에 이제 재해인사의 대표적인 재해인사 역할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반공투사였어요. 그리고 이희호 여사도 우파 반공 학생운동 하셨던 분이죠. 이희호 여사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그 적색전제와의 싸운 거에 크나큰 자부를 느끼는 것처럼, 지금은 이승만을 가지켜서 반일에 섰으니까, 이승만이 민족주의를 위장한 백색전제의 향유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와, 그러니까 이게 백색전제와도 싸우고 적색전제와도 싸우고, 이게 반공이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산 학생들은 뭐냐면, 마산에서 외놈과 공산도배와 싸울 때 흘렸던 학도들의 고귀한 피를 또다시 흘렸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통을 이런 반공 쪽에다가 이런 반공 학생운동사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거는 광주에서도 말이죠. 광주에서도 80년 5월 그 서울에서도 데모할 때 많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은 오판 말라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김일성을 지지해서 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반공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구호도 보면은 6.25 그 전후에 그대들은 용감했다. 혁명 만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4월 혁명 지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그 마산의 해인대학, 지금 경남대학이죠. 거기 이제 그 4.19 출정하는데, 군복 차림이에요. 피로써 찾은 자유 총칼로써 뺏을 쏘냐. 그러니까 이승만은 총칼에 맞서서 우리 싸운다. 이 피로써 찾은 자유는 바로 공산도배와 우리가 이렇게 맞짱 떠서 싸운 거다 하는 그런 강력한 반공의식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4월 혁명에서 또 하나 다른 거, 이번 촛불보다 그래도 달랐었던 거, 4.19가 더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은 총선을 치른 겁니다. 7.29 총선. 우린 탄핵을 한 게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총선을 못했어요. 사실은 국회 해산시켜야 했어요. 여러분, 4.19 때도 임기 2년 남은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6월 항쟁 때도 임기 1년 반 남은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탄핵 때는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바람에 국회가 촛불의 주역인 것처럼, 촛불의 성과를 발전한 측면도 있어요. 제도민주주의의 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게 보면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때 국회를 촛불 정신에 맞게 재구성을 안 해서 지금까지 발목 잡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총선을 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 애들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요? 한 10명? 또 경상북도에서 10명, 자민련, 영남 자민련도 찌그러졌을 텐데, 그때 그러니까 눈치 빠른 애들이 이게 기어 나와갖고 탄핵에 이제 가세를 했다가 뭐 이두저도 안 되고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7.29 총선을 했는데 내심 혁신기에서 기대를 많이 했죠.
뭐 그래도 민주당이 제1당이 되겠지만 제2당으로서 교섭단체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제 대충 그런 분위기였고, 언론도 그렇게들 예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선거를 했더니 혁신계 전멸이야. 민주당 압도적 대승. 혁신계 전멸. 그 이전에 민주화 혁신계 왜냐면은 똘똘 뭉쳐도 힘든데 4대당 완전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컨대 부산 동네 같은 데는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구역이었었다고 판단이 됐는지,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4대당 간판으로 한 당에서 3명이 출마했어. 그리고 그 외에 진보계 혁신계에서도 또 한 2명 더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뚝 떨어져 버렸지, 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의석 표시를 해서 사회당, 대중당이 4석 얻었어, 4석. 강원도 쪽에서 4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약한 데서. 민주당이 약한 데서 얻었고, 무소속이 강세를 보인 데서. 그리고 이게 의석수로 보면은 다 합쳐서 통일당까지 합쳐봐야 사회대중당하고 한국사회당 합쳐서 5석 정도밖에 안 돼. 참의원에서 8석 중에서 3석 얻었어요. 근데 참의원은 선거구가 광역이었는데, 그래서 한 8도에서 5명씩 뽑고 그러는데, 저기 당선된 사람은 저건 약간의 왜곡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혁신이라서 뽑힌 게 아니야. 추첨을 잘해서. 선거 구호를 뽑을 때 1번을 뽑은 사람들은 다 당선됐거든요. 근데 저 중에 3명 중에서 1등이 2번, 1번이 2번이고 2번이 1명이 당선된 거예요. 2번은 절반쯤 당선되고 1번은 다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추첨의 승리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의원 58명에 여기 233명 해서 이제 300명이 좀 안 되는 건데 290명 중에서 다 합쳐서 8석 당선됐습니다. 자, 이걸 참패라고 불렀는데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석 중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 당선됐거든요. 그걸 좋아라 했어요. 한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한 겁니까? 8석 당선됐는데 전멸이라고 했어요. 근데 10석 당선됐더니 드디어 의회에 교두보를,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지갑 논쟁이 있었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하고 유시민 선수하고 지갑 논쟁을 했는데 서로 지갑 주웠다고. 제가 본의 아니게 유시민 편을 등겨댔어요. 지갑 주운 건 민주노동당이 주운 거 맞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갑 주운 정도가 아니었어. 거긴 도박해서 땄지.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직을 걸고 도박을 해서 딴 거고, 민주노동당은 지갑을 주웠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운 게 남의 지갑 주운 게 아니라 40년 전에 강도당 한 지갑을 주웠다. 그때도 8석이었는데 280석 중에서 8석이었는데 지금 300석 중에서 10석 했으니까 뭐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싸웠어요. 80년대는 운동권 다 깨지고 다 하고 조봉은 죽고 난 다음에 8석이었고, 우리는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그 탄압받으면서 운동권이 그렇게 노력을 해와서 그래서 겨우 그 다음에 그것도 그나마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거 당선돼서 거기서 7명인가 8명이 당선됐죠. 10석 중에서. 그래서 10석을 차지한 거니까. 오히려 후퇴를 한 거였죠. 그래서 하여튼 4.19 때의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혁신계가 8석을 민의원 참의원 합쳐서 8석을 차지했지만 그거를 언론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론에선 완전 분열의 전멸. 그렇게 불렀었다는 거죠. 이제 국회가 이런 혁신계가 힘을 못 쓰는 국회가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좀 지지멸렬하고 하니까 빠른 변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간 거고. 그래서 장면 총리가 이제 조각을 해서 내각의 발족을 했는데 민주당은 신파 구파로 갈라져서 이제 또 대립을 하고, 구파가
민주당의 주류였어요. 그런데 신익희 죽고 조병옥 죽고 나니까 거물급 지도자가 연이어 죽고 나니까 대표 선수도 윤보선이 있었는데 윤보선은 지도력이 조병옥이나 신익희처럼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 구심 역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파에 또 부통령을 했었고 이제 새 총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이 장면한테 넘어간 거죠. 뭐 이제 그런데 장면이 추구한 게 반공법 보수성을 내서 반공특별입법이기도 해요. 아까 그 분위기에서 보면 아시겠죠. 민주당은 원래 훨씬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당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공법을 고치고 국가보안법도 고치겠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이거 그 간첩 사건 다룰 때 얘기했었죠. 불고지죄.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한옥신 검사. 하필이면 한옥신 검사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불고지죄. 그런데 공안검사로서 유명하고 공이 많았다 해서 봐줬어요. 그 다음에 걸린 게 우리 오화섭 교수, 오세철 선생님 아버님 오화섭 교수가 걸렸었고. 그런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2대 악법이라고 해서 그 반공법,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또 경제입법하고, 그 다음에 한미경제협정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밥 달라 백성들이 우는 백성을 악법으로 살릴 소냐.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학생운동 쪽에 한 세력이 통일운동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학생운동이 분화됩니다. 4월 혁명 때는 와 하고 다 몰리고 주도를 했었던 건 우파가 주도했지만 학생운동 쪽에 어떤 그 변혁적인 세력,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전쟁 이전에도 이전에 진보적인 세력이 많았고, 남로당이 불법화되고 뭐 그런 과정들 국가본법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거의 지리멸렬 상태가 됐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남아 있었죠. 남아 있었던 세력이 50년대에 서울대 내에 신진회라는 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통역당 얘기를 할 때 한번 좀 그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통일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때 가장 상징적인 게 그 구호가 이 땅인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구호에 따라서 이제 이거 일반 시민들도 또 혁신계도 참여해서 이제 그 구호를 외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 뭐 뜨뜻미지근한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대학생들 중에 통일을 외치잖아요.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이때 대학생 중에 10살 때 아버지 따라서 피난 내려온 전쟁통에 피난 내려온 아이들이 20살 돼서 대학생 갔을 때 아니에요. 10살 때 엄마하고 헤어졌어. 엄마하고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졌습니까? 엄마가 달래서 아파트 안에서 먼저 가라고. 엄마는 세 밤 자고 갈게, 5밤 자고 내려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엄마 그럼 빨리 와. 그러고 헤어졌단 말이야. 그러고 10년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전쟁 치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20살이 돼서 통일을 외치는 겁니다. 여기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로가 지금 만나자 판문점에서가 지금 들을 땐 비유법이겠죠. 근데 그건 그때는 진짜 가자는 얘기고 진짜 오라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저렇게 다 큰 어른이지 그 구호를 외치는 거 10살짜리 꼬마가 막 하면서 외치는 거니까 얼마나 절절해요, 통일 문제가. 그 통일 문제의 폭발력은 지금 그 1세 때 다 죽고 난 다음에 지금 2세, 3세가 돼서 통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고 있는 때의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살벌한 거죠. 정말 살벌한 분위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대에서 민족통일연맹, 서울대 민통연이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11월 18일 날. 그러니까 4.19에서 국회가 이제 그러니까 4.19가 나고 한 7개월 지난 다음이죠. 7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학내에서 이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논의가 있고 수습하자 뭐 하자 하고 학생운동 세력도 일단 학원으로 돌아왔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민주가 해결됐으니까 통일 문제도 나가지 않겠냐. 우리나라에서 역사 보면 그래요.
독재 세력에 의해서 통일론의가 차단돼 있다가 그 독재가 거치고 나니까 통일의 지평이 보이는 거죠. 81년도에도 그러니까 87년도에도 6월 항쟁 끝나고 난 다음에 88년도 통일 문제가 확 불거졌고, 촛불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남북관계의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정부가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약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민간 쪽에서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4.19 때 이렇게 민간에서 통일운동이 확 벌어지는데, 이게 88년도 때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정부가 막아 나서는 거예요. 정부한테는 긴장인데 신문에 이렇게 크게 사진이 실립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대 통일연맹이라고 해서 정계 여백이에요. 사회면에 실린 게 아니고 정치면이에요. 그리고 일면톱으로, 이건 사회면이네요. 이건 그 민통의 배후를 내사 중이다. 통일연맹 배후를 내사 중이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아예 정부가 대책회의를 열어요. 각의에서 민족통일 문제를 논의해서 이게 일면톱으로. 그래서 정부가 강경책을 수립하기로. 야간 각의를 소집해서. 이 학생이 뭐 서클 비슷하게 학내 단체를 만들었더니 정부가 야간 각의를 소집할 정도로 통일 문제의 폭발력은 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학내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죠. 학생들만 많이 온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반론을 한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지만 전 국무총리 뭐 해갖고 등등해서 굉장히 화려한 멤버들이 와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르니까 또 다 온 거죠. 그만큼 학생들이 교섭력도 있었고, 그 대학생 파워가 제일 쓸 때예요. 80년도보다 훨씬 더 쓸 때죠. 전대협 때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불러서 이렇게 하고, 이 통일 문제가 정말 정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 하니까 학생들을 약간 한 발 물러선 듯하면서 통일 문제 더 연구하겠다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학생 치고 나간 다음에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바깥에도 민족통일협의회가 만들어지잖아요. 혁신계 재해인사들. 혁신계는 어때요? 7.19 총선에서 예상 밖의 참패를 하고서 그렇게 들어먹고 나면 더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다가 학생들이 통일 문제 치고 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반공 쪽에서는 국민 반공 계몽단을 만들어서 공산간첩에 요게 뭐냐면 준동이에요. 준동이 글자가 재밌죠. 봄이 되니까 벌레들이 기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가. 예. 그래서 근데 우리 통일 문제 어때요? 조봉암 선생이 남북한에 걸쳐서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자고 했더니 뭐예요? 이걸 간첩으로 몰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진보당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 진보당 사건 그 무렵일 때 보면은 평화통일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평화통일 운동은 민국을 부인하는 것,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다. 평화통일로는 가면이다. 그리고 진보당 사건 터지면서 평화통일을 구실로 이제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 그다음에 그 법정에서도 평화통일을 싸고 검사와 변호사가 논쟁을 벌였다. 신문의 초점은 평화통일론이었다. 이 민감한 문제가 진보당을 잡아주기도 그 문제가 인전 전면에 부각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의학하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진짜로 쓰진 게 남북학생회담이죠. 가자 북으로 올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라는 구호하에 남과 북의 학생들이 만나겠다. 만나기로 한 날짜가 5월 17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월 6일 딱 그 분위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장이 들어온, 그래서 야, 이게 학생들이 진짜 만나는 거야? 정부에서 막겠다고, 힘으로 막겠다고 그러고, 학생들은 가겠다고 그러고, 뭐 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 민족일보, 이 땅인 뒷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그 구호를 받아서 토부를 싣고, 이 민족일보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보다 발행 물수가 많았어요. 민통년이 만들어지니까 너무도 천진난만한 통일론이라고, 동아일보에서는 보통 서설이 2개 실는데, 하나도, 그러니까 보통 2개도 5단, 2단 반 정도 돼서 이 정도 실는데, 보통 서설에 3배짜리 서설 길게 쓰고, 서울대 내에서도 보수적인 애들은 학생회담 갖고 양론 있고, 정부는 힘으로라도 막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던 차에 5.16에 터지는 겁니다.